대통령 예정된 대통령 허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최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콜미 라인나우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옛날에 대히트를 쳤는데 작사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부자 되세요. 그 노래를 최초로 가수 최사랑한테 줬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듣고 꿈과 용기를 얻으시고 화이팅 하셔서 우리 모두 부자 되시고 되세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부자 될 거야. 당신은 부자 될 거야.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절망도 하고 누구나 몇 번쯤은 시련도 있죠. 거칠은 저마다 헤쳐나가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로컬파워 뉴스의 정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의 심장 국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말 멋진 분을 한 분 만나 뵈게 됐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15대, 16대, 17대 대통령 출마를 나왔었고 그 다음에 19대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라는 또 하나의 33조 공약 프로젝트를 갖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허경영 전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3조가 아니고 33대 혁명. 아, 3대 혁명. 아, 혁명공약. 역시 말한 말씀도 정말 33가지 혁명공약.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예.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다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하나하나 어마어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될까? 라는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만 병행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33 혁명을 네,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혁명 공약을 할 수 없지만 주요 몇 가지 정도만 제가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 우리나라 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제가 봤을 땐 33조 혁명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정치혁명이라는 타이틀도 상당히 참 멋진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한민국이 제주도까지 해서 총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300. 비례대표와 또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총재님께서 하신 건 100명으로 축소를 하겠다. 예. 그러면 참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없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좀 어떻게 보면 공백이 아닌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네. 인구 3억인데 1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거든. 우리는 하원이 없어지고 이게 상원입니다. 상원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잖아. 그 사람들 인구가 3억인데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땅덩어리가 98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네. 우리나라가 9만 6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약 100배입니다. 땅덩어리 100배, 인구가 6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이 미국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면서 무보수 명예직이야. 무보수요? 예, 국회의원 보좌관이 3,000명입니다. 한 사람당 약 10여 명씩 있는데 국회의원을 보좌관은 자기가 후원금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딸을 둬도 괜찮고 와이프를 보좌관해도 돼요. 그 대신 국가가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300명에다가 보좌관 3,000명, 보좌관 비서 운전수까지 이것을 우리는 자기 개인의 후원금으로 유지하게 해서 국가 예산을 줄여가지고 1년에 400조 국가 예산을 200조를 줄이고 또 전국 교도소를 거의 없애가지고 하나만 남겨놓고 강력법만 들어가고 나머지 기업인들이나 모든 범죄자들은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1년에 약 100조 정도 세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죄수들을 감옥에 갖다 놨고 호텔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받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벌금을 걷어들이면 1년에 300조.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가 1년에 벌어들인 거 이래저래 해서 1년에 약 400조 정도를 국민들 통장에다가 꽂아주는 거야. 그리고 국민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의원 없애야죠. 지자체 단체장 임명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도 몇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다 전략해서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정치혁명입니다. 국회의원 100명 해도 충분해요. 예. 영국은 헌법도 없습니다. 영국은 헌법이 없어도 나라가 잘 굴러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헌법 싸움하고 있습니다. 헌법 싸움. 뭐 방공법을 없애야 되느니 뭘 해야 되느니 이런 모든 것이 헌법이 없어도 굴러가는 나라가 영국인데 우리는 맨날 국회가 법도 만들지 않고 싸움만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이 들어간다. 지자재 과도한 세금이 들어간다. 지자재 단체장 선심성 예산이 서울시가 6조면 되는데 세금이 연간 서울시 예산이 23조입니다.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가 예산의 얼마입니까 이게? 15%예요. 15%. 네, 그래서 정치혁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면은 20살 이상에게 이 배당금을 통장으로 매월 꽂아주면은 원래 한 150만 원 돈이 들어와요. 직장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도 월 150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세금을 줄여가 예산을 줄여가 절약해서 국민들 통장에 꽂아주니까 소비가 일어나니까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정치혁명 하나만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정당혁명 쪽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선거가 이제 뭐 민주당이랑 공화당 두 당만 있었고 어떻게 보면 무소속은 거의 뭐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당이 많습니다만 지금 또 하나의 정당혁명으로 내신 거는 지금 국회의원이 300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유튜브를 좀 많이 봤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국을 바꾸고 다른 걸로 좀 한다는 또 주장을 또 강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국회라는 이름을 없애고 이제 민의회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미국은 국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국은 대통령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한테만. 그럼 미국은 의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가 돼야 돼. 의회. 그러니까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라는 글자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이 되고 지방의원을 없애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의원 100명이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의회 민의회 정당이지 국회 정당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잘못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전부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바꾸고 그냥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제를 하게 되면은 줄 서게 돼요. 패거리가 생겨요. 자기 지역이 부산이면 광주면은 광주의 그 지역 의원 국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 올라면 당에서 정해버리면 그냥 그 지역은 배신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에 끌려다녀. 당에 어떤 고용이 돼가지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살림을 해. 표는 지역에서 얻고 정치는 당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원하는 민심을 정부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당론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당제는 없애고 무소속제로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소신제. 정당이라는 중개상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옛날엔 무역회사를 통해서 했어요. 지금은 직구를 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직구 시대에 중간에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중간에 정당이 존재하거나 백화점이 존재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에 백화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중한 이익을 뺏어가는 거예요. 국회가 그 정당을 둠으로써 정당은 사적 집단이에요. 국회는 공적 집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적 집단이 공적인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가져가고 당정회의라고 그래요. 정당회의입니다. 정과 당의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당이 정치를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정부 관계자들 불러놓고 당정회의를 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는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정과 당의 회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이라는 매개체를 없애고 정부와 의원들이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무소속 시대가 오지 않으면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과도기 체제예요. 정당제도는 과도기 체제. 내가 지난번에 2015년 9월 24일 날 MBN에 출연해가지고 트럼프가 16명 공화당 후보 중에 꼴찌였어. 그때 미국은 트럼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MBN에 나옵니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예언했죠. 2015년 9월 24일 MBN 뉴스 파이터에 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라냐. 트럼프가 허경영 당신을 닮았다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가 공화당 16명 후보 중에 꼴찌였어. 0.1%.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 꼴찌지만 공화당에서 후보로 뽑힐 것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서서 당선될 거다. 힐러리를 이긴다.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우리나라 핵전쟁이 일어난다. 힐러리가 되면은 힐러리는 방위산업체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요. 그 방위산업체는 미국의 핵무기나 무기들이 너무 낡았어. 그 재래식 무기야. 중국은 전부 핵무기가 새 거야. 네. 그러면 그 헛무기가 새 거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한반도에다 투하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무기 재고를 없애고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몇십 년간을 한 몇십 년을 핵무기를 녹이 쓸고 있다 이거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힐러리한테 돈을 주고 앞으로 한반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막으려면 트럼프가 붙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내가 했듯이 미래는 엽기 시대입니다. 기득권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러나야 돼. 기득권 시대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갈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테말라의 모랄레스가 0.1%로 나섰다가 대통령이 됐어. 그것도 엽기적이야. 필리핀의 두테르테 엽기적이야. 미국의 트럼프 엽기적이야. 한국의 허경영 엽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엽기 시대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기득권들이 나와서 전부 참패하는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여러 당들이 있지만은 이런 당들이 엽기성을 못 가지고 언제나 기득권을 감싸는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민중이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 그게 뭐 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뭐 무슨 문재인 안철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주도하는 것 마냥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엽기적인 허경영 같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33가지 혁명 공약으로 나라를 완전히 정치권을 바꿔주길 바라지. 이 정치인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은 완전한 지금 기성 정치권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총재를 통해서 정치혁명과 정당혁명을 들었는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예, 예.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도 포기하지만 결혼도 포기합니다. 그렇죠. 결혼도 포기한다는 것도 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오죽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거 못 해먹겠다라는 말할 정도인데 지금 이제 공약 혁명을 보면 결혼하면 1억, 주택 구입 2억. 2억, 그러니까 결혼하면 3억이지. 예, 출산 시 3천만 원. 그 주택 구입 2억은 무이자입니다. 예, 아 이자가 없이. 이자 없이 보증인 없어. 담보 필요 없어요. 주택 구입비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 결혼만 하면은. 그러면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야 우리 결혼했다라 혼인신고하고 음. 살다가 이제 반반씩 돈을 나눠갈 수 있는 혹시 그런 문제?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결혼 주택 자금 2억은 그럴 경우는 돌려내야 돼.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살 경우는 기한이 없습니다. 2억 2억에 대한 기한은 없는데 이혼을 할 경우는 2억에 대해서는 돌려내야 되니까 이혼하기가 좀 어렵지 조금. 이혼 안 하려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겠네요. 살겠죠. 그 대신 1억은 돌려내는 게 아니고 네. 그 주택 자금은 헤어질 경우에는 그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총재님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아, 3천만 원. 그러면 둘째 낳으면 6천만 원. 6천만 원, 10명 낳으면은 3억. 아, 애만 낳아도 돈도 벌고. 쌍둥이 낳으면은 6천만 원. 아, 그다음에 쌍둥이 하나 낳. 알아낼 거는 예. 결혼식이 비용이 들어가잖아. 네. 결혼식은 안 해도 돼. 혼인신고만 하면은 무조건 3억이 나가는 거지. 뭐 결혼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고 신고하면은 돈을 국가에서 줘. 그럼 결혼식은 생략할수록 더 빚을 안 지고 살 수가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3억이라는 돈으로 빚을 안 지고 결혼 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무슨지 알죠? 네네네. 그리고 또 여자가 직장 가면 전업수당이 나와. 아. 전업주부 수당이나 100만 원씩 나와. 아니 그 취업을 하면 거기서 받는 월급 말고 100만 원. 취업을 하면 100만 원이 안 나오지 여자가. 아. 부인이 취업을 안 할 때는 100만 원이 나오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부일지라도 나는 100만 원을 받는 당당한 그러니까 여성이다. 여성이 되는 거야. 전업주부 아, 수당. 아 전업주 그러니까 수당. 결혼하면 3억. 또 월 100만 원. 괜찮잖아 여자. 이게 여자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남자는 안 나오지만은. 네, 네. 아니 부인- 남자는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여자는 그래도 안 나가도 100만 원 수입이 있으니까 그 주부들이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을 국가가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런데 젊은이들은 남의 먹게 해놓고 장가도 못 가게 해놓고 골방에 저 고시방에 처박아놓고 어른들은 가서 술 마시고 골프나 치고 해외 놀러나 다니고 우리나라 골프장이 젊은이들이 갑니까? 전부 중년층들이야. 근데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결혼시켜야 될 돈을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거지 만들어 놓고 저 어른들은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기생노름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네. 이 국회의원들 말이야 해외 가서 말이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국가 예산이랍시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말이지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 국가 돈을 가지고 국민이 그거 하라고 세금 줬습니까? 절대 그 문제가 있어요. 국가에 도움이 안 돼. 젊은이들의 미래에 돈을 투자해야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를 내가 25년 전에 인구 절벽을 내다보고 25년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 결혼수당 하고 출산수당을. 네, 네. 그러면 25년 전에 줬으면 지금 인구가 1억이고 국민소득이 5만 불 됐어. 근데 그때 미친놈이라 그게 뭐 결혼하는데 뭐 1억을 줘. 애 낳으면 뭐 3천만 원을 줘. 저런 정신병자가 어딨냐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지금은 늦어요. 그때 줬으면은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이야.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고 나면 사드 배치하자고 그래. 근데 지금은 사드 배치하자는 사람보다 하지 말자는 사람이 더 많아. 맞아요. 맞습니다. 꼭 우리는 뭐가 제방이 터져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뚝을 쌓자고 하는 거지. 그래 우리 민족은 내가 필요한 공약을 하고 그때 맞는 공약을 했는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안 빨랐습니다. 맞죠? 네. 그 총재님에 대한 또 동영상 유튜브 치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강연 치면은 예. 1052회의 동영상이 있어. 그게-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예. 또 특이한 게 적중 예언가라는 또 하나의 이제 닉네임이 또 붙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죠. 뭐 4개 또는 10개 또는 10년 후에 적중 과연 맞았나라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혼수당 주는 것만 지금 따라 안 하지. 청년수당 주는 거 25년 전에 네네.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100만 원 5년간 3년간 그 다음에 5년간 그 중소기업에 있으면 창업자금 3억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줘. 그러니까 3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게. 예? 중소기업에 5년 있었으니까 그 기술로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또 나와서 창업하게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대기업 가는 것보다 낫게끔. 이런 걸 해줬는데 그거를 지금 성남시장이나 서울시장이 좀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공약은 안철수가 국회의원 100명 뭐 줄이겠다, 그건 200명을 하겠다고 그랬잖아. 좀 비슷하게 따라한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들 20만 원씩 줬어요. 내가 70만 원 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 공약을 아예 한나라당 그 성대본부에서 갖다 놓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했다는구만. 그 저 누굽니까 그 이준석이가 이야기하더구만. 예. 어. 정말 뭐 한 가지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정도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선견지명과 함께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필리핀이나 어떤 기타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까지 정말 평범한 사람 오히려 엘리트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거나 성공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요즘에 21세기 앞으로 이제 IT 시대 뭐 AI 시대라고 많이 하는데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중간에 이제 우리 허 총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사람은 이제 대통령 못 된다. 뭔가 특별하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정상이야 아니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지 자격이 있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켓몬 한참 유행했었습니다만 그 산토시라는 분이 그래.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분인데 그분이 지금 전 세계를 이 핸드폰 하나로 집중하게 만들었는지 정신 이상자였지. 정신 이상자요? 그래 정신이 약간 돈 사람이 자폐야. 자폐야. 자폐한데 이 사람이 그걸 포켓몬을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게 예. 지금은 비정상 시대가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들을 전부 정치를 맡겼어 전 세계가. 그래 이 엘리트들이 뭐 하냐면 엘리트 집단만 먹여 살리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거야. 계속 중산층 서민이 전 세계에서 붕괴가 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 야 이제는 저런 거 뽑아가지고는 우리가 잘 되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뒤집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엽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기득권 시대는 엽기 시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엽기 시대는 획기적인 사람이라 돼. 그러니까 지금 과테말라의 지미 모랄레스가 코미디인데 대통령이 됐잖아. 네. 그다음에 우리 저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됐잖아.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 이것은 엽기 시대는 엽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계속 부자들 편 만들어. 지금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압니까? 낮에는 국회의원이야. 밤에는 재벌들 자문위원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에?
이게 무슨 법을 만드냐?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을 이 국회에서 계속 만들어.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투쟁 싸우는 척, 재벌을 두드려 잡는 척 하는데 밤마 되면 재벌들의 수종 노릇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왜 부익부 빈익빈이 자꾸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수당 내가 벌써 30년 전에 노인들은 65세가 넘으면 70만 원씩, 부부 140. 돈이 있든 없든 줘야 된다. 왜? 돈이 있는 사람도 재산 장부상 돈이 있는데 아들도 있고 돈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노인이 용돈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재산 관계없이 70만 원씩, 부부 140. 그러면 노인들이 말이야, 왜 노후가 불안해요? 그 서로 노인 되려고 할 거야. 65세 넘을 때까지. 네. 왜 하냐면은 노후 기간이 길단 말이야. 65세부터 100살까지 살면 40년을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노인들이 10년을 살든 20년 살든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아들하고 아버지 싸움을 붙여. 아들은 직장도 없어, 실업자야, 아버지는 노인이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장가는 뭘로 보내? 그러니까 결혼하면 국가가 1억, 주택자금 2억, 3억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돼.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돼. 근데 서로 부담을 줘가지고 부모를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 만약에 부모를 150만 원 주면은 형제가 5명 있으면 5명이 서로 모시려고 싸워요. 150만 원 받으려고.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괜히 천덕꾸리를 만든 게 우리 법이야. 근데 그 돈은 누가 쓰고 있냐? 전부 이 정치인들이 예산 다 잘라 먹어요. 에?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예를 들어서 출산 지원 자금이 10년간 110조를 썼어요. 국가에서 현재. 110조를 어디다 썼냐? 출산하는 여자들한테 준 게 아니야. 전부 출장비, 뭐 출산 대책회의, 뭐 교수들한테 출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논문 비용 이래가지고 전부 출산하고 관계없는 데다가 110조를 썼다. 근데 나는 110조를 출산하는 젊은이한테 그대로 준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예산을 출산 지원 장려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출산하는데 안 주고 맨 연구비로 다 닦았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출산 정책이 실패. 세계 최저 출산. 그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이게 1순위야. 1위. 세계에서 없어지는 나라. 인구 때문에 없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 지금 노인들 뿐이잖아요. 예. 또 우리 허 총재님이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많으신데 이어서 가자면 유튜브를 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60년을 기점으로 해서 2천만으로 되는데 2천만 오히려 중국은 20억이 될 때 우리는 20억이 2천만 된다. 그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식모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려. 그럼 이게 뭐 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이걸 했더라면 지금 인구가 1억이야. 국민 소득이 5만 불이야. 노인들 아무 걱정 없어. 100살까지 살아도. 이거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33가지 혁명공약은 현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못해. 누가 결혼하는데 3억을 주겠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이 국회의원들은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을 다시 100명을 뽑아야 내가 이걸 하지. 누가 이걸 해주겠냐고. 에? 그래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는 내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국회를 비상기획을 내려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이 국회의원들 데리고 무슨 법을 만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또 동영상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리더가 그 리더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똑똑하면 그들이 그 리더의 등을 업고 지들이 알아서 다 해먹는다. 그럼 똑똑한 사람 뽑으면 안 된다. 그러면 리더가 혼자 외롭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만 머리가 나쁘면 대통령 측근들이 다 해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 하면 이해했어.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은 이해했어. 이래가지고 대통령 측근들이 이거 해외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40조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가져가서 다 가짜 계약서 해가지고 다 해먹어요. 40조를. 그중에 한 3조 남겨놓고 우리가 37조를 손해봐서 이와 같은데 대통령이 현명하면은 야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거 하지 마라. 그 37조를 우리 청년들한테 투자해. 그래 안 그래요? 자원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자원 있는데 하면 자원을 우리가 왜 개발하나?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거래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지도자가 현명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현명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러니까 분위기를 뭐 IQ 431을 하지만은 일단 여러분보다는 한 1억 배가 좋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트럼프가 2015년 내가 9월 24일 날 MBN에 출연해서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16명 공화당 후보 중에 대선 후보 중에 16번째야. 근데 내보고 아나운서가 딱 물어요. 생방송이었어. 16번째 꼴찌 트럼프가 허경영이 닮았대. 모르는 말씀.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다음에 될 거예요. 두고 보시라. 저 사람이 공화당 16명을 제끼고 1등 할 것이고 저 사람이 힐러리를 제끼고 대통령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전쟁이 안 나는데 힐러리가 되면 한반도는 핵전쟁이 일어나. 네, 그래서요. 근데 그렇게 돼서 안 됐어요. 됐습니다. 예. 됐죠? 그때는 누구도 트럼프를 미친놈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다른 우리나라 지도자나 전 세계 방송들은 누구 편을 들었죠? 100% 힐러리가 붙는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100% 힐러리, 미국 MBC 모든 방송이 힐러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여론조사를 조작하냐? 전부 알고 보니까 가짜 여론조사야 이게. 알겠습니까? 네네. 허경영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아주 내보다 더 있는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야가 방송국들하고 무슨 연결이 되는지 몰라도 허경영이가 뒤로 쳐질 거야 아마. 그런데 투표 뚜껑 딱 열면 허경영이가 당선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혁명하라는 거지. 국회의원들 잡아넣으라는 거지. 예. 근데 국회 와가지고 또 국회의원들 잡아넣는다니까 좀 상당히 스릴 있네. 예. 또 그리고 11번째 또 교육 혁명 중에 예? 그 중고교 때 자기 시험은 본인이 잘하는 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수업 과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교육이 해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입시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본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수능 시험이지. 예, 오늘 시험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하길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겠고요. 이렇게 시험 제도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장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혼란이 또 입시 학원들이나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또는 예를 들면 또 혼란이 그렇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제도는 가정들이 가계부채가 1,500조예요. 1,500조인데 생활비를 쓰는 것보다 이자를 갖다 내야 걱정스러운 사람도 많단 말이야. 또 집세 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래저래 계산해버리면 생활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절반 정도는 국가가 정리해주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받아요 나는.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1년에 40조라는 이자가 나가. 그걸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거야. 만약에 40조가 나가면 이자 내느라고 생활비를 안 쓰면 경제가 죽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자를 은행에 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돼. 그래 그걸 내서 가계부채를 해결해 주는데 이 상태로 지금 가면은 이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망해버려요. 그래 아까 질문한 대로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모든 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그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것 또한 지금 현재 많은 실패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전부터 또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부 준비한 거죠.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예, 또 예. 핵심이 뭐였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왜 바꾸냐면 여러 명들이 예. 가계부채 내는 돈보다 학원에 내는 돈이 두세 배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게 주부들이 예금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 학원비야. 그래 안 그래요? 네네. 그러면 생활비 쓸 돈을 학원비로 주면 학원은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그 돈을 뒤로 빼. 시중에 돌리질 않아. 그러니까 해외로 빼돌려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이 가정에 백화점이나 시장 가서 써야 될 돈을 학원에다 갖다 줘. 학원은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어디로 빼돌려버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이 한 과목만 수업은 다 봤는데 시험은 하나만 봐. 자기 잘하는 거. 음악 잘해서 음악만 봐고. 그러면 에디슨이 서울대학을 어떻게 가노?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험을 쫙 봐가지고 거기 점수가 5,500점이다. 그러면 서울대야. 우리가 알겠죠? 네네. 그게 4,800점이다. 그러면 지방대학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잘하는 과목에서 전국에서 그 음악 잘하는 사람끼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대 갈 사람이 수학을 뭐 만점을 받아야 된다. 뭐 영어를 잘해 1, 3은 이게 됩니까? 그래서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요. 잘하는 거 하나만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석권하는 거야. 머리는 우리가 더 좋은데 우리는 서울대학이 세계에서 100등이야. 꼴찌.
왜 그런지 압니까?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뭐 백화점 교육이야? 시험을 한두 개 치는 게 아니야. 수능을 왜 봅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젊어서 좀 놀아야지. 젊은 애들이 사고도 치고 좀 싸우기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애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다리병신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척추병신. 전부 목 디스크. 애들이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애들은 하버드 대학 가는 애들 보면 알지만 운동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양한 걸 잘해야 돼. 그러려면은 한 과목만 시험 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야, 니 중국어 좀 배워라. 그럼 중국어 학원이 잘 돼. 맞아. 네. 야, 너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니까 너 영어도 좀 해라. 너 일어도 좀 해라. 그러면 의학이라도 능통하게 할 수 있잖아. 야, 너 얼마 앞으로 대학 가서 라이센스 받아가 좋은 직장 가려면 너 저 무술도 좀 배워.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학원을 많이 가게 돼. 근데 그 학원은 지가 가고 싶어 가는 거야. 네. 맞아. 지가 좋아하는 거. 부모가 어떤 권유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간다는. 싶은 거. 내가 뭘 수상스키고 싶다. 그러면 걔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학원들은 숫자는 학원 스타일이 달라질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만약 음악학원은 경쟁이 더 치열하겠지. 맞아. 네네. 음악학원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왜? 모든 애들이 그 음악 점수가 6년간 음악 점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애들을 10과목을 공부시켜 10과목을 시험 보다가 나중에 수능이라는 걸 하루에 시험을 딱 봐가지고 그걸 결정해버리면 그 하루 동안 배가 아파서 시험 잘 못 보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찌 10과목 시험을 오늘 하루 날짜 딱 잡아가 시험을 딱 봐, 걔 운명을 결정해버리면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1년 6년간 시험 본 점수 합계는 정확한 거야. 맞아.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능 시험만 가서 잘 보면 돼?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공부 잘하는 애가 수능 시험 날 시험 잘못 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걸로 젊은 애들의 운명을 결정지으면 안 된다. 네. 허경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게 묘한 돼야 매력에. 매력이 있어. 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세계 자살률 1위야. 근데 어떤 어른도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은 안 나타나. 그렇잖아요? 네. 내가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져와야 우리나라 핵전쟁 안 난다 이랬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유엔본부 가져오자고 주장한 사람 하나도 없어. 맨날 엉뚱한 이야기. 예. 자,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군대를 개인적으로 다녀왔지만 네. 징병혁명이라는 게 또 획기적인 혁명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징병제 기존에 이제 남자 20살이면 무조건 가고 뭐 학교를 가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20살 넘으면 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 허경 총재님이 주장하신 혁명 중에 징병혁명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그럼. 모병제로 하자. 이게 근데 또 새로운. 모병제인데 내 거를 또 누가 따라 했잖아. 그 남경필인가? 아, 그죠. 남경필 의원이 네, 또 네. 뭐 지사가 따라 했죠. 네네. 모병제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모병제는 틀린 거예요. 나는 한 달 동안은 논산훈련소 전부 가서 불합격이든 합격이든 논산훈련소 가서 총 잡는 거는 배워야 돼. 수리탄 던지는 건 다 배워야 돼. 그건 여자도 예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네. 이스라엘처럼. 네네.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미국만 100% 의지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미국이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그런 완벽한 태세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달간은 징병검사에 불합격을 하든 뭘 하든 다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훈련을 받고 나와가 전시에는 누구나 총 쏠 수 있게. 맞아요. 네네. 그러면 한 달만 하고 나머지는 모병제야. 알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200만 원씩 줘. 왜 나머지 아들을 데려다가 한 달 가서 보쳐 쓰고 3년을 2년을 고생하는데 월급 10만 원이 뭡니까? 예? 이 국회는 한 달에 돈 얼마 받는데? 그래 안 그래요? 네네. 야간 보쳐서는 젊은이들 데려다가 월급 10만 원, 월급 3만 원? 그건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그 사람들 지금 고생하고 있어. 미국 같으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줘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8월 6.25 참전용사는 5억 1십원 5억을 줘. 그 다음 월 300만 원 죽을 때까지 주고. 알겠습니까? 사망하면 부인한테 주겠다 이면 알겠습니까? 아내에게까지는 승계가 가능하다. 아들한테는 안 가지만 내가 왜 이러냐. 전쟁에 대해서 국민들의 애국심이 나게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이렇게 휴전 국가에서 어떻게 6.25 사변이나 월남 참전 용사들을 갖다가 그 돈 몇십만 원이 뭡니까? 예? 월 300만 원, 목돈 5억. 그 월남에 간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90% 뺏어가 고속도로 놨거든. 그거 보상해줘야 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5천 명이야. 그거를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군대는
여자든 남자든 가서 한 달간 훈련 받아야 돼. 그 여자도 군총 총 쏠 수 있어야 되고 수리탄 투척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미국이 마냥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을 때 미국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되다 보니까 자국 애국주의로 되다 보니까 지켜는 주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의 것만 할 거야. 너네가 나머지 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언한 건데 그 부분에서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공약대로 어떻게 트럼프 미국 측과 트럼프는 실용주의입니다. 네. 트럼프는 장사 사업하는 사람이라 실용주의야. 힐러리는 명분주의예요. 그 힐러리는 언제든지 남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핵 전쟁을 해가 미국이 명분만 있으면 전쟁을 해. 네. 미국이 전 세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명분만 맞춰지면 전쟁을 해버려.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근데 지금 한반도에서는 그 명분을 쟤들이 못 맞춘 거야. 근데 다행하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실리주의니까 국방비만 조금 올려주면 우리 방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아. 아주 다루기가 좋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 사람은 돈만 미국에 손해만 안 된다면 우리 방위비 8,500억 들어가요. 미군단데 우리 들어가는 8,500억을 연 8,5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한 3조 정도로 들어갈 거야 아마. 올려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올려주는데 저 사람들은 국방비가 자기들 예산의 4%가 들어가요. 4%가 드는데 우리는 미국에 우리나라 예산의 0.3%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 나라 지키는데 우리는 예산을 4% 쓰는데 대한민국 너희는 너희 나라 지켰는데 0.1%가 뭐 3%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좀 올려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미군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실리주의자가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면은 북방이 안전한데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트럼프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는 북한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해. 그래서 내가 트럼프가 2015년에 트럼프가 공화당 꼴찌 후보에서 16명 중에 그때 트럼프가 앞으로 대통령 된다. 저 사람이 되면 우리 핵전쟁 안 일어난다. 분명히 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반갑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자, 괜찮아. 자, 내가 여기 몇 장 가져와. 여기 있는데 잔뜩 줘요. 하나만 주면 되지. 그래. 예, 일단 그 정도 선까지 하겠고요. 계시. 또 지금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물론 뭐 교육도 있고 결혼도 있고 하지만 나라가 걱정이라 이제 광화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이들도 나와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번에 국가를 이런 상태로 가지 말고 국가가 즉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볼 때는 불통이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뒤집히는데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소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전화 돌리면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 근데 허경영 하루에 5,000통 정도 받아. 20년 동안. 계속 나는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불통이 아니잖아. 나는 소통 대통령이지. 내가 청와대 가면 전화를 받아요. 12시까지는.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런 소통 시대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불통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강화문으로 가는 거는 야당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예? 뭐 여당이 싫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왜 불통 시대가 생겼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한 사람만 의지해야 되고 이 여야 대선 후보들은 맨 자기들 패거리들 통화만 하는 거야. 국민들 통화 안 하는 거예요. 맞아. 이런 시대는 허경영이가 나와가지고 정치혁명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해. 이게 권위주의야. 이게 말하자면 인류주의란 말이야. 이게 재벌들하고 밤중에 앉아서 재벌들하고 노닥거리고 낮에는 국민들 위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래가 맨날 부자는 부자만 만들고 가난한 중산층 몰락하게 만들고 이게 오늘날 국회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공약 혁명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무궁화 좀 예민합니다.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국화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되게 최고의 꽃이다. 근데 알아놔야 될 거는 예. 무궁화는 없을 무자, 무궁화를 궁자, 꽃화자예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4가지 덕이 있어요. 무궁화는. 그러니까 무궁화는 영속성이 있어. 꽃이 피면은 그 다음 꽃이 또 피어. 하나가 지면 그 다음 피어. 그러니까 꽃이 계속 겨울만 빼고 계속 피는 거야. 그래서 영속성이 우리 민족하고 맞다는 거야.
우리 민족이 5,000년간 네네. 계속 질지기만 하면 또 나라가 고래가 신라가 고구려 되고 고래가 되고 고래가 또 조선이 되고 자꾸 변해가면서 꽃이 반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00년간 한민족이 이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궁화가 계속 연속적으로 꽃봉오리가 많이 피어 있다가 아침에는 하루는 요거 피고 그 다음날 저거 피고 계속 꽃이 피어 있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무궁화의 영속성. 그 다음에 무궁화가 이 청결성이 있어. 꽃이 목련꽃은 딱 떨어지면 밟으면 우리가 미끄러져. 지저분하고. 네네. 근데 무궁화는 딱 떨어지면 또르르 말려가 굴러가 버려 바람 불면. 그 꽃은 떨어졌는데 꽃이 없어 밑에. 깨끗하다 이 말이지. 그래 우리가 백이민족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다. 청결성. 예. 그러니까 무궁화의 우리 영속성이나 청결성이나 그 다음에 무궁화에 이 박애성이 있어. 박애성은 뭐냐? 무궁화 꽃에는 진드기가 엄청 많이 붙어요. 그래가 많은 벌레를 먹여 살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고구마 하나 삶아도 이웃하고 놀아 먹었잖아. 그래 우리 민족은 놀아 먹는 민족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놀아 먹으면서 서로를 도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홍익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궁화가 홍익 이념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미는 벌레가 오면 독을 뿜어가지고 벌레들이 도망을 가버려요. 장미는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무궁화 꽃을 먹으면 진드기가 많이 달라붙어 있잖아. 그 많은 액체를 뿜어가지고 진드기를 먹여 살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박애성하고 맞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궁화의 이 특징이 우리 민족하고 맞기 때문에 무궁화 우리 꽃이라는 거지. 글로벌 시대에 한반도에 있는 것만 우리 꽃이 아니야. 우리 한민족은 일본이 우리 애국가를 잘못 만들어놔서 내 애국가를 바꿔놨는데 대통령 되면 내 애국가를 바꿔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삼천리가 아니에요. 무궁화 삼천리 이러잖아. 그 일본 애들이 삼천리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 동해물에서 백두산까지가 150리야. 그럼 우리는 독도까지는 엄청나게 멀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들에서 싹 빼느라고 애국가에다 독도를 빼버렸어. 에? 동해물에서 솔직히 백두산까지가 얼마 됩니까? 왜 저기는 울릉도하고 독도는 왜 빼버려? 그러니까 우리 영토를 삼천리에다가 딱 150m, 150km 딱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니고 산만리. 저 러시아 하바르보스크 저 블라디보스토크 위에까지가 옛날에 우리 조선족이 한민족이 살았어. 그 다음에 저 중국 대륙이 전체가 동서 산만리가 우리 영토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북으로 뻗어가야 돼. 그런데 한민족을 가다난 거야. 그게 애국가입니다. 에? 그러니까 애국가 자체에도 무궁화가 나옵니다만 우리의 영토의 안에만 있는 게 우리 꽃이 아니야. 우리는 산말레는 아시아 대륙이 한민족의 땅이었어. 거기에 있는 꽃은 어디에 있는 꽃이든 우리 꽃이지. 일본에 있는 사쿠라도 우리 꽃이야. 무슨 이해갑니까? 네. 우리 꽃이 그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꽃이 출신이 어디냐 이건 따지면 안 돼요. 그 꽃의 장점. 그 무궁화가 박애성이 있다. 청결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속성이 있다. 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무궁화에 한 가지 또 있어요. 건면성. 무궁화 꽃은 매일 피어. 치면 피고 지고 이래요. 장미는 한번 딱 피면 끝이야. 맞아. 그러니까 무궁화의 건면성 부지런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부지런해. 이래서 나는 뭐 갑자기 무궁화에 대해 질문하시는데 우리 허경 총장님의 33 혁명 프로젝트 네. 공약. 정말 제가 듣다가 야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매력에 빠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세계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국 민족이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꽤 많이 했습니다. 한 30가지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IQ가 세 자리인 105인 나라다라고 했다고 이제 그 기자가 남겼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는 이제 세계를 유름잡고 있는 미국이나 유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인이 그 뛰어난 그 IQ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서 어떻게 자부심이 내가 이제 한반도에 이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유대인은 자국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써. 우리가 일본어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이 머리는 좋은데 나라의 글자를 안 만드는 게 그게 핸디캡이야. 우리는 한글과 한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 글자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항상 금메달을 땄어요. 한 번도 18번 나가서 우리가 금메달을 안 딴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글은 눈을 감고 다르르 쳐서 메시지를 탁 보내버려요.
장문을 금방 보낼 수 있는데 한문은 2만 자를 쳐야 되니까 그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딱 맞아 우리는. 그런데 영어나 한문은 속도가 느린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눈 감고 그냥 메시지를 따라라 보내는데 중국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서 우리는 한글과 한문이라는 음과 양의 글자를 만든 민족이야. 그걸 중국 애들이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세종대왕이 없습니다. 한문은 있는데 발음을 안 만드는 거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만드냐? 주얼레가 중국의 세종대왕이에요. 영어를 가져와 가지고 중국 한문 발음을 다 통일했어. 영어를 도입해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중국 발음을 통일시킨 사람이 주얼레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영어를 안 하고 뭘 했습니까?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한문 발음을 우리 국민 전체에게 통일시켰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문화가 세계 1등이야. 문화 중에 최고로 무서운 게 언어예요. 언어가 젖다운 중국은 앞으로 망해. 우리 한민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돼요. 세계를 통일하게 돼. 영어 한글보다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영어도 I love you 길게 우리는 그냥 사랑해 이러면 돼. 맞아요. 그 I love you 글자가 몇 자야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속도도 빠르고 문장에 아름답고 그러니까 도저히 외국 언어가 표현할 수 없어. 살살 질질 잘잘 철철 출출 철철 철철 콜콜 칼칼 콜콜 이 물이 흐르는 방법에도 수만 가지야. 영어는 그게 안 돼. 중국말 그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유대인들은 머리는 좋은데 글자가 없다 보니까 맨날 일본 글자, 히브리 글자, 자기들의 원수의 글자를 쓰고 있는 민족이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 근데 왜 성공하냐? 교육제도가 잘 돼 있는 거야.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거기 노벨상이 많이 나오고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한민족이 오히려 훨씬 좋은데 우리의 세계적인 지도자 허경영 같은 사람이 못 나와서 그런 거지. 너무 머리 좋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맨날 국회에서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구심점을 한민족의 구심점, 이 황제라는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된 지 1년 만에 황제로 올라가고 한민족이 입헌 군주국으로 바뀌고 세계 통일해서 다시 황제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계 책임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인류를 책임져야 될 그런 민족이에요. 천재적인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가 한글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한문이 있어? 우리 민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우월성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Q 뭐 세 자리 숫자도 있고 다 있지만 한민족의 우월성은 우리 선조들이 한글과 한문을 만든 선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역사를 사사기에 사사서에 기록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왕비열전이나 모든 왕의 기록을 남겨. 근데 외국의 어느 나라도 역대 자기 왕조의 기록이나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 서 있는 분이 저렇게 서 계시지만 저분 집안에 족보가 쫙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가 있는 민족이야. 외국 사람 족보가 없어. 일본 사람이랑 미국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모든 것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온 거고 한민족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 지금 이제 한류가 세계적인 이제 열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한류에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글이 있는 나라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글이 또 어떻게 보면 음악, 미술 또는 예능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 한류가 예. 왜 나오냐 하면은 예. 우리의 언어가 문화와 예술을 할 때 너무나 섬세한 거야. 가시는 걸음 노인꽃 고철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 없어서 이런 언어는 영어에 없어요. 한문에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걸 연기로 나타낼 때 이 연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야. 아름다운 거죠. 아니 그냥 꽃 밟고 가세요. 이게 영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가시는 걸음 노인꽃 고철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 없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우리의 언어가 세계 문화나 인간들의 감성에 한민족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아름답다는 거야. 한민족의 예술은 상상을 초월하게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앞으로 한민족이 예능에서부터 세계를 슬슬 문화에서부터 지배해가는 거예요. 언어에서부터 지배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민족의 시대를 이끌어갈 선장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배는 침몰해 가는데, 배는 침몰해 가는데 서로 선장하고 올라갔는데 배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비행기는 김포항에 갖다 놨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또 역대 대통령들 뭐 만드느냐? 고속도로 비행장을 공사를 해놨어. 맞아, 맞아요. 그런데 비행기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도 열심히 땀 흘려서 비행장도 구축하고 비행할 줄로도 만들어 놨는데 운전할 놈이 이제 이 대한민국이 3만 불, 5만 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거 할 사람만 나타나면은 한민족은 부상하는 거야. 이제 인천공항을 뜨는 거지. 5천만 명을 태운 비행기가 지금 60년째 뜨질 못하고 답답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환장을 하겠지. 그 들어앉아 있는 거야.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이제 이 한민족이 진짜 조종사 허경영이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부앙 뜨면은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줄은 누가 만들었어? 박정희가 만들어놨어.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만들어놨어. 뭐 다 만들어놨는데 비행기는 못 뜨고 있다. 예, 뜨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우리 허경영 총재 33조 혁명 공약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덜 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33조라는 개념은 어떤 기준에서 세우셨는지? 33가지 안에는 33은 성천수입니다. 주역에. 그래서 우리가 민족 독립선언할 때 2,000명이 거기 들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33명으로 딱 잘랐어. 왜 그랬을까요? 33이라는 숫자가 성천 그 행사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야. 34명이 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32명이 돼도 망한다는. 망하는 거죠. 33이라는 숫자가 뜨는 숫자라고. 성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33이에요. 대통령까지는 되는 거지. 내 이름이 허경영 이름 한문으로 33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은 돼요. 대통령 되는데 그 끝이 나와 다르지. 나는 세계 통일 황제까지 올라가지. 그러면은 이 33이라는 숫자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면 그거랑 복잡해 주역에. 그거는 진태이감 강권 송건에 의해서 우리 태극기에 보면 괴가 있잖아. 그 괴가 64개야. 근데 거기 4개만 금공감리 4개만 해놨잖아. 그 진태이감 강권 송건 8개 중에서 4개를 추려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역술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점치는 거야 아니냐? 그거 왜 점치는 걸 태극기에 해놨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점치는 거 맞아요. 그게 괴야. 괴를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이 괴상이 33일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 그래서 내가 33가지로 축소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 우리 민족의 독립 33인 이 우주도 33층까지가 불교에서는 있다고 그러잖아. 뭐 여기 밑에 맨 밑에가 사왕천, 도리천, 맨 밑에가, 그다음에 이제 야마천, 뭐 이런 식으로 도솔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그 화락천, 타화자재천, 맨 위에 비상천 그게 올라가는 게 그게 33층까지의 이 우주가 은하계가 그렇게 논하져 있어요. 이와 같이 33이라는 숫자는 무한한 에너지를 집약시키는 숫자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3가지 공약에서 파생돼 가지고 3,300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33개고 예,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카메라 다리가 3개죠. 네네. 이 카메라가 10개 있으면 다리가 33개가 되죠. 11개, 33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는 날이 11월 11일이야. 이제 9월 11일이에요. 11시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라고 그래. 맞아. 빼빼로 데이잖아. 그러니까 이 11이라는 33이라는 숫자가 요 3개짜리 다리가 11개가 있을 때 33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역에서 말하는 어떤 괴가 있어. 그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카메라 다리가 4개가 되면 이 카메라 잡아줘. 오히려. 33개가 가장 안전한 거거든. 아주 무거운 게 있을 때는 33개가 돼야지. 맞아. 그걸 갖다 34개를 해버리면 자빠져. 카메라 다리를 5개 하면 안전할 것 같죠? 더 잘 자빠져. 그 카메라 다리는 3개 이상 되는 나라가 없어. 이해하시죠? 이게 33을 줄여난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노후 문제 없습니다. 또 한민족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야. 버는데 분배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이
우리 희망을 드리는 노래를 끝으로 우리 이 셋이- 자리 셋이 노래하죠. 네, 뭐 이 자리를 끝으로 한번 마감을 할까 합니다. 정말 1시간여 동안 정말 33개, 33개의 예, 혁명 공약을 들어봤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이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말씀하신 33개가 다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바람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희망과 노래 한번 들으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상 저는 우리 허경영 총재와 33조 혁명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궁금하지만 이것이 하나, 둘 또는 33개가 다 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떠오를지 모를까 합니다. 지금까지 로컬파워 뉴스 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